저는 작은 집에 있습니다. 그 집은 작은 산자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침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부드럽게 비추면 저는 매일 아침마다 감동을 느낍니다. 봄이 되면 푸른 산들이 다채로운 꽃들로 가득 차서 마치 봄의 여신이 내려온 듯 아름다운 옷을 입은 것 같습니다. 저는 봄 아침을 정말 좋아합니다. 해가 뜨기 전에는 아직 쌀쌀하지만 햇살은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산에 올라가 신선한 봄나무를 따며 아름다운 봄날 속에 몸과 마음을 맡기곤 합니다. 그러면서도 지난날의 실수를 잠시 잊어보려 합니다. 가끔 활짝 핀 벚나무 가지 위에서 노란 참새 한 쌍이 찾아와 제잘거리는 모습을 보면 단순하지만 소중했던 행복을 제가 스스로 망쳐버린 게 너무나 후회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40에 가까운 여인입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했던 결혼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순간의 잘못된 감정이 모든 것을 망쳐버렸고 저는 지금 아마 평생 홀로 고독과 후회 속에서 살아가야 할 운명입니다. 저는 원래 강원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27살에 결혼했습니다. 제 남편 한태연은 봄의 산처럼 온화하고 든든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그는 평택에 있는 공장에서 관리자로 일하고 있었고 일주일이나 반달에 한 번 정도 집에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는 우리 가족의 경제적 기둥이었습니다. 결혼 후 저는 시댁에 들어가 살았고 휴대전화 매장에서 일했습니다. 태연이 집에 돌아오는 드문 날은 마치 한여름의 소나기 같았습니다. 마음속 갈증을 해소해 주는 듯했지만 그 감각은 금세 사라지고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만 남겼습니다. 태연의 사랑은 다소 투박하고 거칠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의 방식이 제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에게 사랑이란 책임이었고 가족을 위해 물질적 풍요를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땀 냄새와 기름때 묻은 손은 희생과 사랑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드러운 말 한마디, 갑작스러운 손잡기, 혹은 따뜻한 눈길만으로도 제가 하루 종일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 노순자는 전통적인 세대의 여성이었습니다. 강인하고 극단적으로 절약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집안의 쌀 한 톨, 돈 한 푼도 세심히 관리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그녀가 이런 식으로 미래를 걱정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런 절약이 제가 가족을 위해 작은 기쁨을 선사하고 싶을 때마다 그걸 억누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나름대로 저와 아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제가 밥을 제대로 먹었는지, 딸의 옷이 놀다가 더러워졌는지 같은 사소한 부분까지 항상 신경을 씁니다. 그런 사소한 배려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리고 저는 현실 속에서 꿈꾸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종종 하늘이 변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들판을 스치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마음속 깊은 감정을 느끼곤 합니다. 저는 현실과 그런 섬세한 감정들 사이에서 균형을 찾고 싶어 하지만 가정생활 속에서는 그것이 항상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가끔은 틀에서 벗어나고 싶어 제 나름의 하늘 아래에서 숨을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곧딸의 깔깔 웃음소리가 저를 현실로 다시 끌어당깁니다. 그 소리는 제가 하는 모든 희생이 가치 있다고 느끼게 해줍니다. 이 작은 마을에서의 나날은 비록 소박하지만 여전히 다채로운 그림 같습니다. 가족 구성원 각자가 각자의 이야기를,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있어서 때로는 충돌과 오해가 생기기도 하지만 진실된 사랑의 순간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지은아, 거기서 멍하니 뭐 하고 있니? 미나리 다 씻었어? 주방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저를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저는 오래된 나무 의자에 채소 바구니를 내려놓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씻고 있어요, 어머니. 오늘 뭐 요리하시려고요? 오늘 태연이가 온다니까 매운 생선찌개를 할까 해. 이렇게 추운 날엔 매운 생선찌개가 딱이지. 미나리 빨리 씻어서 넣어야겠다. 찌개 곧 끓는다. 그럼 제가 시장 가서 뭐 더 사올까요? 오랜만에 태연 씨 오는데. 괜찮아. 이렇게 먹으면 충분해. 괜히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리고 채소 씻을 때 물 너무 낭비하지 마. 뒤쪽에 있는 펌프도 아껴 써야 해. 지난달 전기세가 평소보다 많이 나왔잖니?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다시 채소를 씻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절약 정신은 이미 익숙해진 지 오래였지만 때때로 이런 사소한 잔소리가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철저히 관리되는 집안에서 살며 저는 점점 이 틀에 맞춰가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잠시 후 골목에서 태연의 목소리가 크게 들려왔습니다. 하은아, 아빠 왔다. 집안에서 인형을 가지고 놀던 딸아이는 소리를 듣고는 벌떡 일어나 달려나가더니 태연의 목에 안기며 뽀뽀를 하고 애교를 부렸습니다. 아빠, 하은이가 아빠 너무 보고 싶었어요. 이번에는 아빠 오래 집에 있을 거죠?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제 가슴은 마치 맑은 종소리가 울리는 듯했습니다. 길 오느라 힘들지 않았어요? 많이 배고프죠? 어머니가 지금 주방에서 매운 찌개 끓이고 계세요. 저는 손수건을 내려놓고 남편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괜찮아? 차 타기 전에 대충 먹고 왔어. 요즘 집은 어때? 너랑 하은이는 부족한 거 없어?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의 눈길이 저를 스치고는 곧바로 어머니에게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잠 많이 설치세요? 날씨가 추워졌는데 바닥 난방 꼭 틀어서 따뜻하게 지내세요. 아끼지 말고요. 제가 하루 이틀 더 일하면 한 달 가습이 충분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집은 별일 없어. 따뜻하게 하려면 난방비가 많이 나오잖아. 전기 담요로도 괜찮아. 하루 이틀 더 고생하면 너만 힘들지 뭐. 아낄 수 있을 때 아껴야지. 바닥 난방이 더 따뜻하고 좋아요. 어머니, 집안에서만이라도 따뜻해야죠. 저는 괜찮아요. 요즘 조금 바빠서 자주 못 내려왔지만 어머니랑 지은이가 사이좋게 지내고 하은이 잘 보살펴 주시면 돼요. 생활비는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몸 어디 아프신 데 있으면 꼭 말씀하시고요. 그러면 제가 지은이한테 돈을 줘서 병원에 같이 다녀오시라고 할게요. 알았어, 알았어. 나 어디 아픈 데 없으니 걱정 말고. 밥 다 됐으니까 빨리 먹자. 미나리가 참 향긋하더라. 겨울의 따스한 저녁 식사가 식탁을 중심으로 포근하게 이어졌습니다. 태연의 말들은 저를 사랑스럽게도 또 안타깝게도 했습니다. 그가 항상 가족의 건강과 편안함을 걱정해주는 점은 정말 사랑스러웠지만 저에게는 조금 더 로맨틱한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사실이 아쉬웠습니다. 저녁 식사 후 아이가 잠든 후 저는 태연과 집 앞마당에 앉았습니다. 봄 초승달이 떨리는 듯한 하늘 아래에서 저는 그의 어깨에 기대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얘기 좀 하고 싶어. 그래, 말해봐. 태연은 멀리 하늘을 바라보며 어머니가 막 내주신 따뜻한 대추차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내가 느끼는 건 우리 결혼한 지 꽤 됐는데 당신은 내가 뭘 원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 나는 당신에게 조금 더 로맨틱한 모습을 바랐어. 내가 그걸 요구하는 게 무리한 걸 알지만 나 원래 어릴 때부터 로맨틱한 사람이었어. 근데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아왔어. 로맨틱이 뭔지 잘 몰라. 내가 가족을 돌보고 이렇게 신경 쓰는 게 부족한 거야? 아니, 부족해. 제가 애교를 부리자 태연은 잠시 침묵하더니 제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요즘 내가 집에 잘못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 그래도 너도 이해하지, 그렇지? 내가 일하는 건 다은아와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야. 내가 너를 외롭게 만들고 싶지는 않아. 그런데 솔직히 난 표현하는 걸 잘못해. 아마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 남편의 말은 반쯤 끝난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더 긴장감이 흐르지 않도록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공허함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하은이는 학교 버스를 타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종달새처럼 제잘거리며 집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아연이가 새 드레스 샀대요. 너무 예쁘더라. 엄마, 나도 그거랑 똑같은 거 사주세요. 그 드레스가 그렇게 마음에 들어? 그럼요. 핑크색이고요. 엘사 그림도 있어요. 너무 예뻐요. 그래, 엄마가 사줄게. 아이가 입던 옷도 아직 멀쩡한데 새로 살 필요가 뭐가 있니? 돈 낭비잖아. 저와 하은이가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를 들은 시어머니가 즉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겨울도 거의 다 끝나가고 봄이 오는데 새 옷 한 벌쯤 사줄 수도 있잖아요? 게다가 하은이가 새 옷 산 지 오래됐어요. 아이고, 뭐하러 새 옷을 사니? 애들은 금방 자라는데 지금 새로 사면 내년엔 작아질 거야. 그 돈은 더 필요한 때를 위해 아껴둬야지.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항상 아껴야 한다. 는 이유로 미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가장 단순한 것조차 사치로 여긴다면 삶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느 아침 해가 막 떠오를 무렵 저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직접 심은 작은 채소밭과 꽃밭에서 조용한 평화를 찾고 싶었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오며 꽃과 풀 내음을 실어와 제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딸아이가 깡충깡충 뛰어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왜 엄마는 자꾸 슬퍼 보여요? 전처럼 많이 안 웃는 것 같아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저도 모르게 멈칫했어요. 엄마가 슬퍼 보여? 은하야, 내가 그렇게 생각했구나? 네. 저는 엄마가 웃는 모습이 더 좋아요. 엄마가 웃으면 우리 집이 더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딸을 꼭 안아주면서 스스로 다짐했어요. 아마도 제가 변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더라고요.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부드러운 순간들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긴 밤, 온 마을이 고요해진 시간에요. 저는 가끔 한밤중에 깨어나곤 했어요. 새벽 닭 울음소리 때문도 아니고 시어머니의 발소리나 은하의 울음소리 때문도 아니었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먹먹함 때문이더라고요. 나무 침대에 앉아 희미한 스탠드 조명이 벽에 들이운 그림자를 바라보다가 다시 창밖의 어두운 풍경을 보게 됐어요. 창밖에는 나뭇가지들이 흔들리고 달빛이 나뭇잎 사이로 희미하게 스며들더라고요. 그 빛이 제 마음속에서 떨어지고 있는 감정의 조각들을 떠올리게 하는 것 같았어요. 오래전부터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어요. 태연과 결혼을 앞두고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 여자가 아니었네요. 저는 사랑과 믿음 그리고 제 희생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줄 거라고 믿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믿음이 마치 모래시계 속 모래처럼 서서히 흘러내리는 걸 느꼈어요. 뒤돌아보니 남은 건 텅 빈 유리잔뿐이더라고요. 태연은 여전히 성실하고 헌신적인 남편이에요. 가족을 위해 도시에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그의 짧은 방문과 부족한 대화는 제가 그의 삶 속에서 그저 희미한 그림자 같은 존재라는 생각이 들게 했어요. 그는 나름대로 저를 사랑한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 사랑은 말이 없고 감정이 없고 따뜻한 눈길 하나조차 없는 사랑이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시어머니와 딸 은하와 함께 사는 이 작은 집은 마치 저를 가두는 새장 같았거든요. 물론 저는 제 딸 은하를 세상 그 무엇보다도 사랑해요. 그런데 은하의 웃음소리마저도 제 영혼을 갉아먹는 고독을 완전히 채워주지는 못하더라고요. 저는 작은 기쁨을 찾으려 노력했어요. 정원에 꽃 한 송이를 심고 방 한쪽에서 조용히 일기를 쓰며 제 마음을 달래보려 했는데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겨울바람 속의 작은 촛불 같더라고요. 어느 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SNS를 둘러보다가요. 우연히 틴더에 대한 글을 읽게 됐어요. 그 글에는 사람과의 연결, 예상치 못한 만남들에 대해 쓰여 있었는데 읽으면서 왠지 모르게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새로운 관계를 찾고 싶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저를 진심으로 신경 써주는 기분이 어떤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간단한 이름으로 계정을 만들고 제 사진 한 장을 골라 프로필로 올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그 세상을 탐험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이 앱은 그저 제 마음속의 빈틈을 채우기 위한 소일거리일 뿐이었거든요. 그러던 중 강도진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의 프로필은 다른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진부한 자기소개나 과시하는 말들은 하나도 없고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어요. 나는 이해의 힘을 믿습니다. 프로필 사진 속에 그는 가벼운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억지스럽지도 않고 꾸민 티도 나지 않더라고요. 그가 처음 보낸 메시지를 읽었을 때 저는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지은 씨,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알고 계세요? 저는 살짝 웃으며 답장을 썼어요. 제가 특별하다니요? 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모든 걸 알 필요는 없어요. 특별한 무언가를 알아채기 위해서는요. 당신 사진 속 미소만 봐도 당신은 정말 많은 매력을 가진 사람일 거라고 느껴졌거든요. 그의 말은 단순히 저를 격려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한때 잊고 있던 저 자신에 대한 가치를 일깨워주는 말이었어요. 태연과 함께하면서 저는 점점 누군가로부터 존중받는 느낌을 잊어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도지는 단 한마디로 제 안에 묻혀있던 그 감정을 깨워줬어요. 그는 제가 이전에 만났던 남자들과는 전혀 달랐어요. 섬세하고 진심으로 다가오며 무엇보다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는 오늘 하루 어땠어?
같은 피상적인 질문은 하지 않았어요. 대신 제 마음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려는 질문들을 했어요. 조용한 곳에서 사는 기분은 어때요? 혹시 외롭다고 느낄 때는 없나요? 저는 그의 질문에 잠시 머뭇거리며 답했어요. 가끔이요. 하지만 작은 마을에서 살다 보면 그런 기분이 드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지은 씨. 그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신처럼 멋진 사람이 외로움 속에 살아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어디에 살든 간에요. 그의 말은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림처럼 퍼졌어요. 그것은 제가 늘 스스로에게 다짐하던 말이었지만 정작 아무도 제게 그렇게 말해준 적은 없었거든요. 도지는 단순히 달콤한 말로 저를 설레게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소중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줬어요. 그의 말과 행동은 제가 더 이상 잊고 싶지 않았던 저 자신을 다시 보게 만들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는데요. 도시에 혼자 살면서 인테리어 디자인 일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는 창의적인 일을 사랑하고 삶에서 작은 것들을 소중히 여긴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가장 깊은 인상을 받은 것은 그의 사랑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사랑이란, 지은 씨, 의무나 인내가 아니에요. 사랑은 두 사람이 함께 살아있음을 느끼고 자신 그대로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해요. 그의 말은 제 안에 오래도록 자리 잡고 있던 낡은 관념들을 무너뜨렸고 제 삶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만들었어요. 저는 제가 너무 오랫동안 인내하며 살아왔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랑받는 기분이 어떤지조차 잊어버린 채로요. 한 번은 제가 시어머니와의 갈등이나 태연의 거친 태도에 대해 그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는 이렇게 답했어요. 지은 씨, 당신은 그것보다 더 많은 걸 받을 자격이 있어요. 왜 그렇게 참고 살아야 하죠? 지금의 삶이 당신을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면 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세요? 그 질문은 제 마음속 깊이 파고들었어요. 저도 제가 완벽한 여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저는 가족에게, 딸에게 책임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금처럼 계속 살아가다 보면 결국 저 자신을 잃어버릴 것 같았어요. 도진의 말은 부드러운 속삭임 같았지만 동시에 폭풍 같은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단순히 탈출구를 보여준 것뿐만 아니라 그 길이 제가 당연히 누려야 할 것이라고 느끼게 만들었어요. 저는 점점 더 그에 대해 생각하게 됐어요. 그가 보내는 메시지는 하루 중 가장 큰 위안이 되었고 점차 제 손은 휴대전화를 떠날 수 없게 되었어요. 도진의 따뜻한 메시지는 저를 행복감에 젖게 했고 제 몸 구석구석 모든 세포가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어느 저녁 그는 저에게 만나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 제안은 저를 당황스럽게 했지만 제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막을 수는 없었어요. 그를 만나게 되면 돌아갈 수 없는 길로 들어서게 될 거라는 걸 알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제 감정을 솔직하게 마주하고 싶다는 열망이 이성을 이겼어요. 좋아요. 제가 답장을 보냈어요. 하지만 딱 한 번만이에요. 저는 스스로에게 그저 평범한 만남일 거라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만남이 위험한 영역으로 들어서는 첫걸음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감정들이 폭발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른 기분으로 깨어났어요. 마음속엔 묘한 기대감과 함께 끊임없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다듬던 제 손이 가볍게 떨렸어요. 저를 혼란스럽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건 단순히 도진과의 약속 때문만이 아니라 제 자신에 대한 감정 때문이기도 했어요. 이번 만남에서 제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가슴 속에서 은근히 끓어오르는 설렘을 부정할 수는 없었어요. 밖에서는 봄바람이 새로 뒤바뀐 흙내음과 일찍 핀 백꽃 향기를 살짝 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크림색 셔츠에 연한 파란색 긴 치마를 골랐어요. 단순하지만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옷차림이었어요. 집을 나서면서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마치 시어머니와 은하가 아무 의심 없이 제가 떠나는 걸 확인하려는 것처럼요. 그들은 제가 도시에서 온 옛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작은 거짓말이 마음에 무겁게 얹혔지만 저는 이 만남이 단지 해롭지 않은 만남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도진과의 약속 장소는 인사동의 한 작은 카페였어요. 서울의 북적거림을 피하듯 한적한 골목 안쪽에 자리 잡은 곳이었어요. 제가 카페에 들어섰을 때
창문 너머로 비치는 부드러운 오후의 햇살이 따스하면서도 로맨틱한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그는 이미 도착해 있었고 빛과 그림자가 교차하는 한적한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처음으로 그를 보았을 때 제 심장은 세차게 뛰기 시작했어요. 도지는 사진 속 모습과 다를 바 없었어요. 키가 크고 온화한 얼굴에 어딘가 신비로운 느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제가 다가가자 그는 미소 지으며 제게 인사를 건넸어요. 지은 씨, 드디어 만나게 됐네요. 그가 제 이름을 부를 때 그의 낮고 따뜻한 목소리가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 같더라고요. 저는 가볍게 웃으며 어색함을 감추려 했어요.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혼자 멀리 나오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길 찾느라 조금 헤맸어요. 괜찮아요. 지은 씨가 온다면 얼마나 기다리든 상관없어요. 그는 말하며 시선을 저에게 고정한 채였어요. 그의 말에서 느껴지는 진심에 저도 모르게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우리는 서로 마주 앉았고 카페 안에는 잔잔한 재즈 음악과 손님들의 낮은 대화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직원이 가져다 준 두 잔의 커피를 바라보며 저는 그를 쳐다봤어요. 왜 이런 남자가 저 같은 평범한 유부녀에게 관심을 가질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는 단순히 잘생긴 것뿐만 아니라 자신감과 부드러움을 동시에 가진 사람이었어요. 제가 태연, 제 남편에게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어요. 지은 씨, 이런 시간을 혼자 가지는 일이 자주 있어요? 그가 물었어요. 그의 시선은 마치 제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려는 듯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무의식적으로 손에 든 잔을 돌렸어요. 많지 않아요. 제 시간 대부분은 가족을 위해 쓰고 있어요. 이렇게 혼자 멀리 나온 건 사실 처음이에요. 그렇군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의 눈빛에는 깊은 공감이 담겨 있었어요. 가끔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다 보면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기억했으면 해요. 지은 씨는 단순히 아내나 엄마로만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은 씨 자신으로서도 충분히 사랑받고 소중히 여겨질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의 말은 마치 시원한 물줄기가 제 마음속 갈라진 틈을 채워주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저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잔을 내려다보는 동안 그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제 가슴을 정확히 겨냥하는 화살 같았어요. 너무 오래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하나둘 깨어나는 기분이었어요. 우리는 거기 앉아 작은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그의 일에 대해, 제 취미에 대해, 그리고 제가 예전에 가졌지만 포기했던 꿈들에 대해서도요. 그는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반응하며 제 이야기에 공감했어요. 그의 진심 어린 태도는 제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깊은 이해를 느끼게 해줬어요. 지은 씨, 알고 있어요? 그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 시선에서 도망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언젠가 지은 씨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부정하고 싶었어요. 그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왜 안 되지?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면서도 그의 따뜻함에 끌리는 걸 멈출 수 없었어요. 오후는 금세 지나갔고 제가 깨닫기도 전에 해가 저물어 있었어요. 카페에서 나왔을 때 석양이 도시 전체를 물들이며 하늘을 주황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우리는 작은 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우리의 발소리는 봄바람이 속삭이는 소리와 어우러졌어요. 지은 씨, 그가 부드럽게 제 이름을 불렀어요. 그의 목소리는 마치 바람에 실려오는 속삭임 같았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만남이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어요. 가슴이 마구 뛰어서 터질 것 같았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제 안의 한쪽은 이 감정에서 도망치고 싶었지만 다른 한쪽은 여기에 머물러 그의 말을 더 듣고 싶어 했어요. 이런 게 옳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가 계속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묻어 있었어요. 그런데 당신을 만나면요, 제가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되찾은 기분이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의 말은 제 마음속 깊이 울려 퍼졌고 마치 제가 절벽 가장자리에서 서 있는 기분이었어요. 한 발짝만 더 나아가면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떨어질 것만 같았어요. 저는 두려워요. 제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그가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만약 제가 더 멀리 나아가면 지금까지 간신히 지켜온 모든 것을 잃을까 봐요. 이해해요.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가끔은요, 지은 씨. 무언가를 지키려고만 하면 삶을 온전히 살 수 없잖아요. 때로는 놓아야 할 것들도 있어요. 그래야 진짜 자신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의 말은 마치 저를 살짝 떠미는 힘 같았어요. 저는 점점 그의 감정에 더 깊이 빠져드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제 마음은 온통 뒤죽박죽이었어요. 두렵기도 했고 동시에 강렬한 열망도 느껴졌어요. 마치 금단의 열매를 맛본 것 같았고 이제는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제가 위험한 길을 걷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저항할 힘이 사라져 버린 것 같았어요. 시간은 하루하루 더디게 흐르는 것만 같았어요. 도진과 함께하지 않는 시간은 마치 무기력하게 늘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감정의 혼란 속에 빠져 있었어요. 열망과 죄책감, 그리고 다음 만남을 향한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와의 메시지나 짧은 만남은 제게 태연과의 결혼 생활에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설렘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도진은 제 생각 속에 늘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심지어 제 남편인 태연보다도요. 점점 제 삶의 모든 것이 무의미해 보이기 시작했어요. 태연이 집에 와서 외투를 벗는 모습이나 시어머니와 대화하는 그의 태도조차도요. 그 모든 것이 감정 없이 밋밋해 보였어요. 가끔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혹시 제가 도진의 존재 때문에 제 주변을 왜곡된 시선으로 보고 있는 건 아닌지요. 지은 씨, 알고 있나요? 도진이 어느 날 만남 중에 제 얼굴을 따스한 눈길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의 삶은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 돼요. 당신이 겪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지은 씨 같은 여자는 사실 여왕처럼 살아야 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약한 미소를 지으며 앞에 놓인 커피 잔을 내려다봤어요. 하지만 삶이 항상 꿈처럼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저는 이 길을 선택했고, 이제는 끝까지 가야 해요. 도진은 조용히 웃었지만 그 미소에는 어딘가 차가운 날카로움이 숨어 있었어요. 아니요, 지은 씨. 삶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지금 걷고 있는 길이 당신을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면 다른 길로 가도 되는 거예요. 그의 말은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제 마음속에서 계속 울려 퍼졌어요. 그의 말은 마치 작은 씨앗처럼 제 안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점점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지만 어떻게요? 죄책감을 짊어지지 않고 어떻게 떠날 수 있을까요? 어느 저녁 도진이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지은 씨, 만약 떠나기 위한 이유가 필요하다면 제가 도와줄게요. 당신은 스스로를 탓할 필요 없어요. 그도 당신이 생각하는 만큼 완벽하지 않을 테니까요. 저는 그 메시지를 바라보며 혼란스러웠어요. 무슨 뜻이에요? 제가 물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유를 만들어 볼게요. 당신이 그를 떠나는 것이 완전히 옳은 결정이라고 느끼게 해줄게요.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제 안의 한쪽은 거절하고 싶었어요. 남아있는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또 다른 한쪽, 약하고 자유를 갈망하는 마음이 결국 이겨버렸어요. 저는 눈을 감고 간단한 답장을 보냈어요. 알겠어요. 다음 날 도진의 계획이 시작됐어요. 그는 새로 구입한 유심칩으로 다른 이름을 등록한 뒤 태연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처음 메시지들은 모호했지만 충분히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이었어요. 너무 노골적이지 않으면서도 마음의 불안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어요. 태연 씨, 잘 지내세요. 저는 항상 당신을 생각하고 있어요. 에잇. 제가 우연히 태연의 휴대전화를 보게 된 건 그가 샤워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의 휴대전화는 늘 그렇듯 부엌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요. 그 문자를 읽는 순간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메시지의 출처를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요. 태연이 욕실에서 나오자 저는 평온한 얼굴로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어요. 여보, 혹시 민지라는 사람 알아요? 제가 가볍게 물었어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그를 탐색하고 있었어요. 태연은 얼굴을 찌푸렸어요. 민지? 아니,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별거 아니에요. 제가 답하며 그냥 궁금해서 물었다는 듯 행동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도진이 심어둔 의심이 계속 커지고 있었어요.
문자 메시지는 점점 대담해졌어요. 어느 날 저녁, 제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태연의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저는 전화를 집어들었고 화면에 뜬 문자를 보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태연 씨, 제가 당신을 귀찮게 하고 싶지 않은 건 알지만 우리가 만났던 그 순간들이 계속 생각나요. 당신도 그때를 기억하고 있는 건가요? 에잇. 저는 휴대전화를 3개 내려놓으며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꼈어요. 태연이 집에 돌아오자 저는 그를 의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봤어요. 그도 저를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도지는 단순한 메시지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점점 더 복잡한 상황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제가 침묵하려고 했지만 더는 숨길 수 없어요. 저 임신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당신 아이예요. 제가 태연의 휴대전화에서 그 문자를 읽었을 때 분노가 치밀어 올라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태연 씨, 제가 소리치며 그의 휴대전화를 탁자 위로 던졌어요. 이게 뭐야? 설명해봐. 그는 저를 바라보며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어요. 지은, 나 이 사람 모른다니까. 누군가 일부러 이런 일을 꾸미고 있는 거야. 날 믿어줘. 믿으라고? 제가 소리치며 집안에 제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내가 그렇게 바보 같아 보여? 이 여자가 당신 아이를 임신했다고 문자를 보내왔잖아. 이게 장난처럼 보이냐고? 태연. 그때 시어머니가 옆방에서 나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봤어요. 지금 무슨 일이야? 지은아,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니? 저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분노였어요. 어머니, 제가 참고 또 참았는데요. 이건 정말 도저히 못 참겠어요. 어떤 여자가 태연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자기가 태연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해요. 어머니라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어머니는 충격을 받은 듯 아들을 바라봤어요. 태연아, 이게 무슨 일이니? 지은 말이 사실이야? 어머니, 저 정말 몰라요. 태연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반박했어요. 누군가 일부러 저를 괴롭히려는 거예요. 저는 지은한테 잘못한 게 없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라 도진이 만들어낸 모든 증거가 너무 완벽했기 때문이었어요. 메시지, 감정이 담긴 표현, 모든 게 치밀하게 계산되어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분노와 의심 그리고 도진의 달콤한 말들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며 이성을 잃게 했어요. 저는 결국 집을 뛰쳐나왔고 눈물은 제 뺨을 따라 흘러내렸어요. 어두운 가로등 아래 멈춰 서 있을 때 제 휴대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지은 씨, 정말 잘하고 있어요. 이제는 제가 도와줄게요. 더는 참지 않아도 돼요. 도진에게서 온 메시지를 바라보며 저는 묘한 안도감과 허무함을 동시에 느꼈어요. 제가 되돌아갈 수 없는 길에 들어섰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이제는 빠져나오고 싶지 않더라고요. 도진은 단순히 제 삶의 한 줄기 빛이 아니었어요. 그는 이제 제 모든 행동과 생각을 이끄는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태연, 제가 한때 사랑했던 남편은 이제 제 마음속에서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했어요. 제가 그에게 느꼈던 모든 감정은 이제 다른 감정으로 대체되었어요. 제가 그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묘한 승리감이 밀려왔어요. 마치 제가 한때 그로 인해 무너졌던 감정을 복수하듯이요. 그 후 며칠 동안 집안의 공기는 숨 막힐 정도로 답답했어요.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긴장 상태로 멈춰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완벽한 피해자 역할을 하며 모든 걱정과 의심 그리고 동정을 한 몸에 받게 됐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조차도 저를 만족시키지 못했어요. 오히려 태연의 다정함과 끈기 있는 태도는 저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그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려는 모든 노력이 제가 되돌아갈 수 없는 길을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것 같았거든요. 매일 밤 저는 잠들지 못한 채 창밖의 어두운 하늘을 바라봤어요. 도진과의 관계에서 느꼈던 유혹과 열정은 마치 메마른 제 영혼에 스며드는 물줄기 같았어요. 하지만 곧이어 떠오르는 것은 태연의 피곤해 보이지만 여전히 따뜻한 그의 얼굴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두 가지 감정 사이에서 갈라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결국 매번 저는 이성을 외면하고 제 안의 불꽃이 모든 것을 태우도록 내버려 두었어요. 그날 저녁
저녁 식사는 이상할 정도로 고요하게 시작됐어요. 평소와 달리 모두가 불필요한 대화를 피하려는 듯 식사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순자 씨는 때때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녀가 상황을 진정시키려 애쓰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모든 노력은 헛수고였어요. 제가 태연과 저 사이에 쌓아 올린 보이지 않는 벽은 너무 단단했거든요. 그 벽은 거짓말과 의심으로 세워졌어요. 갑자기 태연의 전화기가 식탁 위에서 울렸어요.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울린 벨소리는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태연은 화면을 잠시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근처에 걸려있던 외투를 집어들었어요. 어머니, 지은, 회사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전기 사고로 기계가 망가졌대요. 지금 바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미안해요. 식사를 다 못하고 가게 돼서. 저는 그를 바라보며 묘한 감정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분노와 질투 그리고 도진의 속삭임으로 인해 부풀려진 불안감이 뒤섞인 감정이었어요. 제 눈은 불타오르는 듯했고 생각하기도 전에 제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어요. 당신 뭐가 그렇게 급한데? 아니면 애인이라도 분만 중이어서 아이 보러 가는 거야? 정말 대단하네요, 태연 씨. 제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고요한 공기를 갈랐어요. 모두가 멈춘 듯한 순간이었어요. 태연은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 저를 바라봤어요. 남편 얼굴에는 고통스러운 기색이 스쳤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하고 애틋했어요. 태연 화내지도 반박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저를 바라보며 마치 제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려는 듯 했어요. 남편의 눈빛은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으려는 간절함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지은아, 그가 부드럽지만 무게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질투를 한다는 게 오히려 고마워. 그건 내가 아직 나를 사랑한다는 뜻이니까. 하지만 내가 나를 믿지 않는다는 게 너무 슬퍼.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믿어줄지 모르겠어. 내가 한 번도 너에게 잘못한 적이 없다는 걸 말이야. 하지만 이번 일은 정말 급해. 나를 원망하지 말아줘. 제발.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마음은 마치 겨울바람이 지나간 듯 차갑고 얼어붙었어요. 제 안의 한 부분은 그를 믿고 싶었어요. 그를 껴안고 방금 했던 말들에 대해 사과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곧 도진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의 달콤하고 유혹적인 말들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손을 꽉 쥐며 다시 용기를 내어 고통받는 피해자 역할을 이어갔어요. 내가 믿어주면 당신은 민지랑 더 잘 지낼 수 있겠죠? 제가 독서를 내뱉었어요. 어서 가요. 빨리 가서 당신의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기를 보러 가야 할 거 아니에요. 태연은 한숨을 쉬었어요. 마치 더는 할 말이 없다는 듯 했어요. 그는 뒤돌아서서 문 밖으로 급히 나갔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의 차 시동 소리가 들렸고 곧 소리가 멀어져 갔어요. 저는 거기에 앉아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슬픈 눈빛은 마치 제 거짓말과 이기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울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후회하지 않았어요. 적어도 후회한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도진에게 메시지를 받았어요. 정말 잘했어요. 지은 씨.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의심이 흐려지지 않도록 해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당신은 자유를 얻고 당신이 누려야 할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메시지를 읽으며 묘한 허무감에 휩싸였어요. 정말 제가 자유에 가까워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저는 또 다른 세 장을 만들어 스스로를 가둔 걸까요? 그 세 장은 거짓말과 충동적인 감정으로 만들어졌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더 깊게 생각할 용기가 없었어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거든요. 도진의 말은 마치 혼란스러운 감정의 바닷속에서 저를 붙잡아주는 구명줄 같았어요. 저는 방 안에 앉아 옆 침대에서 딸의 고른 숨소리를 들었어요. 가끔은 제가 하는 행동들이 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스스로에게 묻곤 했어요. 제가 한때 온 마음을 다해 세우려고 했던 가정을 제가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곧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저도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요. 그리고 만약 이 길이 행복으로 이어지는 길이라면 제가 틀린 건 아니라고요. 밖에서는 봄 추위에 찬바람이 불어와 산과들의 사각거리는 소리를 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고 도진의 모습이 제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그는 빛이었고 꿈이었으며 제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삶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빛이 모든 것을 태워버릴 불꽃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순자 씨가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닭곰탕을 들고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스쳐 지나갔지만 눈빛은 어느 때보다도 다정해 보였어요. 그녀는 탕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제 침대 곁에 앉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지은아, 이거 좀 먹어봐라. 어머니가 너 생각해서 특별히 끓였단다. 대추, 연자육, 인삼도 넣었어. 내가 요즘 너무 말라 보여서 걱정이구나. 비.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지면서 한마디 한마디가 무겁게 들리더라고요. 어머니도 알아. 내가 좋은 시어머니는 아니었지. 너무 아끼다 보니 내가 힘들었을 거야. 하지만 나는 그저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야. 이제 와서 후회가 많이 돼. 나를 너무 원망하지 말아주겠니? 미안하구나. 비. 저는 옆으로 누워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한숨 소리는 제 가슴을 아리게 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눈을 감은 채로 그녀의 말을 계속 들었어요. 지은아, 제발 부탁이다. 만약 내가 태연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하은이를 생각해 주렴. 그 아이는 엄마도 아빠도 필요하잖니? 내가 이혼이라도 하면 이 집안이 다 무너질까봐 두렵다. 나도 나이가 들어 이제 오래 살지 못할 텐데 너만큼은 떠나지 말아줘. 나도 바뀔게. 이제는 더 이상 아끼지 않을게. 약속한다. 그러면서 그녀는 두툼한 봉투를 꺼내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여기 이 돈으로 여행이라도 다녀오렴. 바람도 쐬고 답답한 마음도 풀고 와라. 내가 원하는 거라면 무엇이든 들어줄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 위에 탕을 보고 그녀의 간절한 표정을 바라봤어요. 제 안의 한 부분은 울고 싶었고 그녀를 끌어안고 모든 것이 오해였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도진의 말이 머릿속에 메아리쳤어요. 그곳에서 벗어나야 해요, 지은 씨. 진정한 자유를 얻어야 당신이 진짜 삶을 살 수 있어요. 저는 나지막히 말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 사람 요즘 집에 잘 안 들어오는 이유가 있었네요. 저 정말 너무 힘들어요, 어머니. 제 말은 마치 칼날처럼 그녀의 가슴을 찌르는 듯했어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탕을 들어 제게 한 숟가락씩 먹이려 했어요. 결국 저는 봉투를 받았어요. 봉투 안에는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 있었어요. 이 돈이 그녀가 얼마나 오랫동안 아껴서 모은 것인지 저는 잘 알고 있었어요. 고마워요, 어머니. 제가 작게 말했어요. 그녀의 눈을 마주칠 용기가 없었어요. 며칠 동안 제주도로 다녀올게요. 혼자 생각 좀 하고 싶어서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요. 비행기가 제주 땅에 닿았을 때 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스며들었어요. 저는 공항을 나와 캐리어를 끌고 갔고 도진은 그곳에 서 있었어요. 그의 익숙한 따뜻한 미소가 얼굴에 번져 있었어요. 제주에 온 걸 환영해요, 지은 씨. 저는 미소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죄책감이 스며들었어요. 제 주머니에 있는 돈, 시어머니가 준 돈으로 여기 왔다는 사실이 가슴을 무겁게 했어요. 그 돈은 제가 사랑해서는 안 될 남자와 함께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니까요. 우리는 구불구불한 작은 길을 따라 차를 몰았어요. 길 양쪽으로는 노란 유채꽃이 활짝 피어 있었고 벚꽃이 만개한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봄바람은 부드럽게 불어왔고 바다와 꽃 향기가 섞인 제주만의 독특한 향이 공기 속에 퍼졌어요. 제주는 마치 현실과 단절된 천국 같았어요. 모든 걱정과 고민이 사라지는 듯했어요. 우리의 목적지는 푸른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작은 집이었어요. 집 앞에는 다양한 색깔의 수국이 활짝 피어 있었어요. 보라색, 파란색 그리고 아이보리색까지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고 달콤한 꽃향기가 제 마음 깊숙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어요. 정말 아름답네요. 제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눈은 계속 눈앞의 풍경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내가 좋아할 줄 알았어요. 도진이 제 옆에 가까이 서서 말했어요. 여기는 모든 걸 잊기에 딱 좋은 곳이에요. 그날 오후 우리는 작은 길을 따라 바닷가로 내려갔어요. 검고 반질반질한 화산암이 길게 늘어서 있는 모습은 한편으로는 야생적이고
한편으로는 로맨틱했어요. 잔잔히 파도가 해변에 부딪히며 들려오는 바다의 속삭임이 바람 소리와 어우러져 마치 우리만을 위한 부드러운 음악 같았어요. 도진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그의 눈빛은 저를 향해 깊은 감정을 담고 있었어요. 지은 씨, 알고 있나요? 당신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나를 살아있게 만들어요.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이 모든 걸 잊게 만들었어요. 죄책감도, 태연과 가족에 대한 기억도요. 그 순간만큼은 오직 저와 도진만이 이 매혹적인 제주 자연 속에 존재하는 것 같았어요. 저녁이 되자 우리는 작은 집의 거실에 앉았어요. 창밖에는 흐릿한 달빛이 수국 정원에 내려앉아 모든 것이 꿈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도진은 와인 한 병을 가져와 제게 한 잔 따라주었어요. 지은 씨, 이젠 좀 쉬어도 돼요. 그가 장난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어요. 저는 웃으며 와인잔을 들었어요. 고마워요. 모든 것에 대해요. 우리는 이야기하고 웃으며 숨겨왔던 꿈들을 나누었어요. 제 마음속 마지막 방어선마저 도진의 눈빛과 말들 속에서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가 고개를 숙여 제 이마에 키스를 했을 때 저는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저를 가까이 끌어당기고 그의 온기가 저를 감싸왔을 때 저는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그의 품에 스스로를 맡기며 지켜야 했던 모든 것을 잊어버렸어요. 제주에서의 나날은 마치 꿈속을 떠도는 듯 흘러갔어요. 우리는 함께 수국 정원을 거닐고 작은 길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해변 모래 위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어요. 저는 행복이란 먼 곳에 있는 사치라고 생각했지만 도진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동화 속에 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동화처럼 끝없이 이어질 수는 없었어요. 어느 아침 우리는 집 앞의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시며 바다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도진이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지은 씨, 이혼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저는 놀라며 그를 바라봤어요. 왜 그런 걸 묻는 거예요? 더는 이렇게 지내고 싶지 않아서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지은 씨. 하지만 나는 계속 당신의 산바깥에서 머무르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나는 당신이 온전히 내 사람이었으면 해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가 하는 말이 옳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 시어머니와 딸 하은이 그리고 태연의 고통스러운 눈빛에 대한 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을 직접 봐야 한다는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혀왔어요. 시간을 줄게요. 도진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며 저를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말아요. 난 이미 충분히 기다렸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복잡하고 혼란스러웠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도진의 어깨에 기대 잠이 들었고 꿈속에서 두 갈림길에 서 있는 제 모습을 보았어요. 한쪽에는 열망과 약속으로 가득 찬 눈빛을 한 도진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평온하지만 소박한 진심이 담긴 얼굴을 한 태연이 있었어요. 저는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고 비행기가 착륙해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제주 여행 후 약 일주일 동안 저는 집안에서 거의 그림자처럼 지내며 변화를 눈치챈 가족들에게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딸 하은이는 가끔 제 손을 잡아 끌며 맑은 눈으로 물었어요. 엄마, 피곤해요? 왜 엄마는 자꾸 슬퍼 보여요? 엄마가 놀다 왔는데도 더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 질문은 마치 제 마음을 베는 칼 같았어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딸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엄마는 피곤하지 않아. 그냥 조금 쉬고 싶을 뿐이야. 하지만 사실 저는 쉬고 있지 않았고 제 안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었어요. 결국 저는 도진과의 연락을 끊기로 결심했는데 그것은 그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제 자신을 들여다볼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어요. 그 주 동안 저는 이전에 무심히 지나쳤던 가족과의 일상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어요. 마당에서 놀며 환하게 웃는 딸아이의 모습은 마치 작은 요정처럼 빛나 보였고 그녀는 제가 절대 잃을 수 없는 유일한 빛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편 시모 어머님은 걱정으로 점점 수척해지셨고 머리는 더 휘어졌으며 밥을 내밀 때 손이 더 떨렸지만 어머님은 저를 나무라지도 심한 말을 하지도 않으셨어요. 어머님의 모든 행동에는 단 하나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이 집에 남아주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었어요. 어느 날 밤 방 안에 홀로 앉아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더 이상 내가 무엇을 바랄 수 있을까? 사랑해주는 가족이 있고 귀여운 딸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지만 한 번도 나에게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남편이 있는데 더 이상 내가 무엇을 원하는 걸까? 제가 갈망하던 로맨스, 만약 누군가가 제게 줄 수 없다면 제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제주에서의 아침, 떠오르는 일출을 바라보던 순간, 만개한 수국꽃들 그리고 저와 자연만이 남아있던 평화로운 순간들을 떠올렸어요. 어쩌면 로맨스는 반드시 누군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진 것들을 소중히 여길 때 제 마음속에서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생각이 점점 명확해질수록 저는 도진에 대해 조용히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는 저를 사랑한다고, 제가 그의 인생에서 유일한 여자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단지 그의 말만으로 제 인생을 걸 수 없었어요. 그의 매력적인 외모와 달콤한 말들 뒤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어요. 도진은 정말로 결혼한 적이 없었어요. 그는 잘생기고 매력적이며 누구라도 눈길을 줄 수밖에 없는 풍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그가 저를 사랑한다는 것을 의심하지는 않았어요. 그의 행동, 말 그리고 눈빛에는 제가 그 누구에게도 받아본 적 없는 열정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사랑 외에 그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저는 점점 도진이 안정된 미래를 보장할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는 뚜렷한 직업이 없었어요. 제가 무슨 일을 하냐고 물었을 때 그는 단순히 주식 투자를 한다고만 말했어요. 그 말은 화려하게 들리지만 실상은 단지 운에 맡기는 도박과 다르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집도 없었고 고정된 재산도 없었으며 미래를 위한 어떤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매일을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고 있었고 그 점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가 제가 이혼하기를 재촉했던 순간들을 떠올렸어요. 지은 씨, 그는 뜨거운 눈빛으로 말했어요. 그 가식적인 삶 속에서 영원히 살 수는 없잖아요.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곳을 떠나요.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그 말들은 처음 들었을 때는 달콤한 약속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지금 저는 그 열정 뒤에 공허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는 저에게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사랑은 너무도 희미하고 붙잡기 어려운 것이었어요. 제가 만약 정말로 이혼하고 그를 따라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어디에서 살았을까요? 무엇으로 저와 제 딸을 먹여 살렸을까요? 그리고 언젠가 이 사랑마저 희미해진다면 저는 무엇을 남기게 될까요? 어느 날 오후 방 안에 홀로 앉아 저는 휴대전화를 열고 도진이 보냈던 이전 메시지들을 조용히 읽어보았어요. 그의 메시지 한 줄 한 줄에는 열정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그것들은 저를 답답하게 만들었어요. 그는 저를 사랑했어요. 맞아요. 하지만 그의 사랑은 너무도 강렬해서 다른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았어요. 평화도, 안정도, 그리고 제가 늘 바라던 자유도요. 저는 제주 여행을 떠올렸어요. 그곳에서 저는 그의 품에 스스로를 맡기며 지켜야 할 모든 것을 잊어버렸어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제가 갈망했던 것은 그의 사랑이 아니라 현실에서 벗어나는 감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현실에서 벗어난 지금,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두려움이 제 마음속 깊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도진의 강렬함이 두려웠고 그의 사랑이 안전한 안식처가 아니라 제 인생의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릴 수 있는 폭풍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떨렸어요. 그는 가진 모든 것을 다해 저를 사랑했지만 그것만으로 과연 오랜 시간을 함께할 수 있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제가 딸 하은이를 품에 안았을 때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어요. 하은이는 제게 있어 모든 것이었고 저는 누구도 그 무엇도 제가 딸을 중심으로 쌓아온 이 작은 세계를 무너뜨리게 할 수 없었어요. 저는 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딸아이를 위해 신중히 생각해야 했어요. 그 주 동안 저는 도진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았고 제 침묵에 그가 초조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고 스스로 답을 찾아야 했으니까요. 어두운 방 안에서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처음으로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어요. 봄밤은 깊어갔고 밤 11시가 되었는데도 저는 마당의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하늘에는 흐릿한 달빛이 떠 있었고 장미나무 가지에 도단한 뾰족한 봉오리가 마치 하늘을 향한 촛불처럼 보였어요. 시모 어머님은 일찍 잠자리에 드셨고 하은이도 방 안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마음속 불안감을 떨쳐내려고 애썼지만 도진에 대한 걱정은 그림자처럼 저를 따라다니며 떠나질 않았어요. 멀리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는 고요를 깨뜨렸어요. 저는 깜짝 놀라며 대문 쪽을 바라봤어요. 은색으로 빛나는 익숙한 차가 다가왔고 환한 헤드라이트는 마치 어둠을 꿰뚫으려는 듯 강렬하게 비쳤어요. 제 심장이 두근거렸고 손은 점점 더 세게 쥐어졌어요. 자동차 문이 열리더니 도진이 내렸어요. 그의 모습은 휘청거렸고 얼굴은 수척해 보였으며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핏발이 서서 마치 막다른 길에 몰린 짐승 같았어요. 지은아, 그가 소리쳤고 목소리는 작은 골목길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나와. 지금 당장 나와.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도진 씨,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집을 알았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최대한 침착하려고 애썼어요. 여기는 우리 집이에요. 당신이 오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그는 제 말을 듣지 않고 대문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왔어요. 그의 눈빛은 마치 불타는 것 같았어요.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이미 경고했잖아. 지은아, 내 사랑을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고. 돌아가요. 여기는 대화할 장소가 아니에요. 저는 목소리를 최대한 낮추며 말했지만 안으로 물러나며 다리가 떨리는 것을 멈출 수 없었어요. 하지만 도진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철문을 세게 두드렸고 그 소리는 밤의 정막을 깨뜨리며 이웃집들을 놀라게 했어요. 몇몇 이웃들은 창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어 우리 집 쪽을 궁금한 듯 바라봤어요. 내가 날 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줬는데 이게 내가 날 대하는 방식이야? 도진의 목소리가 분노로 가득 차 울려 퍼졌어요. 어머님이 잠옷 차림으로 나와 놀란 얼굴로 물으셨어요. 지은아, 무슨 일이야? 이렇게 늦은 밤에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니? 혹시 도둑이라도 든 거야? 어머님은 저를 쳐다보시더니 도진을 보며 물으셨어요. 당신 누구요? 왜 우리 집 앞에서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 거죠? 참견하지 마세요. 도진이 소리쳤어요. 그의 눈빛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난 당신과 얘기하려는 게 아니야. 난 지은하고 얘기하는 거야. 저는 울음을 터뜨리며 소리쳤어요. 경찰을 불러주세요. 지은아, 저 사람이 누구야? 엄마 겁나게 하지 마라. 어머님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핸드폰을 꺼내 급히 번호를 누르셨어요. 이 집에서 나가요. 어머님이 목소리를 떨며 말했어요. 우리 며느리 해치게 두지 않을 거야? 하지만 도진은 어머님의 말을 무시하고 대문을 열었어요. 제가 잠그지 않았던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그는 안으로 들어와 저를 향해 걸어왔어요. 내가 내 것이 아니라면 아무도 널 가질 수 없어. 그가 절규하듯 외쳤고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광기가 섞여 있었어요. 저는 뒷걸음질 쳤어요. 주위의 모든 공간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당신 미쳤어, 도진 씨. 이건 사랑이 아니야. 당신은 도움이 필요해. 도움이라니? 누가 도움이 필요하대? 도진이 크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 웃음소리는 어두운 밤에 울려 퍼져 섬뜩했어요. 도움이 무슨 소용이야? 내가 내 삶을 망쳐놨잖아. 내가 우리 함께 할 수 있다고 믿게 해놓고 이제 와서 날 등지는 거야? 우리는 함께 할 수 없어, 도진. 정신 차려. 저는 울부짖듯 소리쳤지만 두 다리는 움직일 힘조차 없었어요. 경찰이 곧 도착할 거야. 지금 당장 나가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거야. 어머님이 문에서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닥쳐, 늙은이야. 도진이 돌아보며 차갑게 쏘아붙였어요. 당신이 이 일에 끼어들 권리 없어. 밖에서는 이웃들이 몰려들어 있었고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어요. 몇몇은 수군거리며 우리 쪽을 손가락질하고 있었어요. 저는 마치 온 마을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겨진 듯한 기분이었어요. 도진 씨, 멈추라고. 저는 목이 메인 채로 말했어요. 당신은 지금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어. 악화시킨다고? 난 그저 모든 걸 끝내고 싶을 뿐이야.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냈고 그 칼날은 가로등 불빛 아래서 차갑게 빛났어요. 네가 없다면 난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어. 저는 비명을 지르며 벽 쪽으로 물러났어요.
그러지 마. 당신은 모든 걸 망치게 될 거야. 그래, 나는 모든 걸 망치고 있어. 하지만 그건 내가 내 사랑을 짓밟았기 때문이야. 이 늙은이야, 똑똑히 들어. 내 그 훌륭한 며느리, 나랑 사랑했어. 몇 번이나 함께 밤을 보냈는지 알아? 게다가 그녀는 정말 훌륭한 배우야. 내가 태연에게 보낸 메시지 앞에서 그녀가 얼마나 불쌍한 피해자인 척했는지 봤겠지? 너희들 정말 불쌍하다. 그녀가 울 때 내 마음이 움직였니? 아니면 너희 아들, 그 가엾고 멍청한 남자가 더 화가 났니? 그리고 또 뭐더라? 너는 그녀에게 여행 자금을 줬잖아. 이거 정말 웃기지 않아? 그녀는 그 돈으로 나와 함께 즐겼어. 다시 생각하겠다고. 제주도에서 우리가 얼마나 뜨겁게 보냈는지 상상이라도 가니? 그녀는 정말 로맨틱한 여자였고 나를 행복하게 해줬지. 아니, 너무 달콤해서 이젠 네가 썩을 지경이야. 도지는 완전히 몰린 상태였어요. 저에 대한 그의 집착은 극단으로 치달았고 저를 얻지 못하자 그는 모든 걸 폭로하며 자포자기 상태가 되었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제 심장을 찔렀고 마치 제가 주연인 부끄러운 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영화가 눈앞에서 상영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창피함에 얼굴이 화끈거렸고 땅이 갈라진다면 그 안으로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때 경찰차가 도착하며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이웃들은 길을 비켜섰고 2명의 경찰관이 앞으로 나왔어요. 당장 칼을 내려놔. 한 경찰이 소리치며 총을 꺼내 도진을 겨눴어요. 하지만 도진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녀와 함께 살 수 없다면 여기서 모든 걸 끝내겠어. 그는 저를 향해 달려들었지만 한 경찰이 재빠르게 그를 제압하고 땅바닥에 눌렀어요. 그가 들고 있던 칼은 바닥에 떨어지며 건조한 소리를 냈어요. 도진이 수갑을 차고 끌려갈 때 그는 여전히 저를 향해 돌아보며 말했어요. 지은, 넌 후회하게 될 거야. 넌 절대 내게서 벗어날 수 없어.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끝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주변에 서 있던 이웃들의 시선이 제게로 몰렸어요. 호기심과 판단이 뒤섞인 그들의 눈빛이 제 온몸을 훑고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소리가 제 귀에 들어왔어요. 저렇게 행실이 나빠서야. 시댁이 저렇게 잘해줬는데도 저 모양이니 자업자득이지 뭐. 저는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어요. 제가 애써 감추려고 했던 모든 것이 이제는 낱낱이 드러났고 제 자존심은 칼로 베이듯 아파왔어요. 고개를 들 용기가 없었어요. 저는 단지 제 이미지뿐만 아니라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가족, 결혼,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신뢰까지도 망가뜨린 기분이었어요. 해가 저물며 작은 집 위로 황금빛 노을이 내려앉았어요. 오래된 벽에 따스한 색을 더했지만 제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저는 거실에 홀로 앉아 이혼 서류를 손으로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겼어요. 창문 틈으로 불어오는 바람 소리가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듯 저를 재촉하는 것만 같았어요. 그때 방문이 살짝 열리며 시모 어머님이 들어오셨어요. 어머님은 묻지도 나무라지도 않으셨어요. 그저 뜨거운 차 한 잔을 가져와 제 앞에 놓고는 조용히 맞은편에 앉으셨어요. 어스름한 빛 속에서 어머님의 얼굴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부드러웠어요. 그 눈빛을 마주하기가 두려워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지은아, 정말 떠날 생각이니? 어머님이 조용히 물으셨어요. 내가 묻는 건 내 결정을 막으려는 게 아니야. 그냥 왜 내가 이런 선택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구나. 혹시 내가 아니면 이 집이 내게 너무 숨막히게 느껴졌던 걸까? 저는 고개를 숙인 채로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 때문도 이 집 때문도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길을 잃었고 모두를 상처 입혔어요. 제가 여기 남아있으면 더 큰 고통만 가져다 줄 것 같아서요. 어머님은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셨어요. 그 눈빛에는 어떠한 책망도 화도 없었어요. 그저 깊은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 목소리는 떨리면서도 다정했고 듣는 제 마음을 울리기에 충분했어요. 지은아,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내가 그 실수를 깨닫고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거야. 나는 완벽한 며느리를 바라지 않아. 그냥 내가, 하은이를 돌봐준 내가, 이 집에서 함께 했던 내가 필요할 뿐이야. 내가 어떤 실수를 했든 나는 내가 이 집에 남아줬으면 해.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실수를 하지만
그 실수를 고치려는 용기가 가장 소중하니까. 어머님의 말씀은 제 가슴 깊이 파고들었고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어요. 그 눈물이 흰 이혼 서류 위로 뚝뚝 떨어졌어요. 어머님, 저는 그럴 수 없어요. 저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어머님을, 태연 오빠를 똑바로 쳐다볼 수 없어요. 제가 모든 걸 망가뜨렸잖아요. 어머님의 너그러움이 오히려 저를 더 부끄럽게 만들어요. 그때 거실 문이 다시 열리며 태연 오빠가 들어왔어요. 그는 서두르지도 저를 책망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저를 바라보다 어머님 곁에 앉았어요. 그의 눈빛은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제가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지은아,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이 가족을 아프게 했다고 생각하는 건 알아. 하지만 너도 알았으면 좋겠어. 내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야. 내가 필요로 하는 걸 보지 못했던 거야. 나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어. 내 무관심이 너를 멀어지게 했던 거야. 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스스로를 그렇게 탓하지 말아요. 태연 오빠. 오빠는 최선을 다했어요. 잘못은 저예요. 제가 소중함을 몰랐어요. 그의 말은 마치 제 가슴을 베는 칼 같았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태연 오빠와 어머님을 바라봤어요. 두 분 모두 화내거나 책망하지 않으셨고 그저 제가 감당하기 힘든 너그러움과 이해심만 가득했어요. 어머님, 태연 오빠. 저는 쉰 듯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두 분의 용서에 정말 감사드려요. 하지만 저는 여기에 남을 수 없어요. 여기 있는 매일매일이 제겐 더 큰 죄책감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저는 도망치기 위해 떠나는 게 아니에요. 제 잘못과 마주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떠나야 해요. 용서를 바라지도 않아요. 이른 새벽, 저는 조용히 짐가방을 끌고 마당으로 나왔어요. 제가 그 작은 집을 떠난 지 벌써 5년이 지났어요. 한때 가족이 있었던 그곳은 이제 제게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곳이 되었어요. 시간은 멈춰 있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제가 제 자신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변화시켰어요. 지금 저는 푸른 산들 사이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어요. 예전 집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이곳은 제가 과거로부터 도망치려 선택한 곳이지만 완전히 잊을 수 있을 만큼 멀리 달아날 수는 없는 곳이기도 했어요. 매일 저는 제 딸 하은이를 떠올리며 지금쯤 어떻게 자랐을지와 얼마나 컸을지를 생각하고 저를 떠난 엄마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을지 궁금해하곤 했어요. 그 질문들은 마치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물어대는 작은 개미들 같아서 잊으려 해도 결코 사라지지 않고 아프게 남아있어요. 어머님도 자주 생각나요. 저에게 마지막으로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 주셨던 분이죠. 어머님은 지금도 잠 못 드는 밤을 보내고 계신지 그 빈 집에서 긴 밤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궁금해요. 그리고 제 전 남편 태연 씨. 남편이 저를 용서해 주길 바랄 감이 없었어요. 다만 그가 저보다 더 어울리는 사람을 찾았길 바랄 뿐이에요. 그런 생각들은 마치 제가 스스로에게 내리는 벌처럼 느껴졌지만 동시에 제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유일한 감각이기도 했어요. 그것들은 제가 무감각에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었고 제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줬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로맨틱한 감정이 없었다면 저는 오래전에 무너졌을지도 몰라요. 봄날 아침, 마을 뒤쪽 언덕을 넘으며 저는 흙 속에서 돋아난 연한 도라지 싹들을 보며 봄바람이 실어온 풀과 흙 냄새에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어요. 봄이 제 마음 문을 두드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만 비록 잠깐 스쳐가는 순간이었어요. 또다시 봄이 왔구나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하은이가 이제 10살이 되었을 텐데 그 애가 이 마을의 또래 아이들처럼 많이 자라났는지 여전히 그 시절처럼 맑은 눈망울을 가지고 있을지 궁금했어요. 봄이 참 아름답죠? 누군가의 목소리가 저를 현실로 불러들였어요. 박씨 아주머니, 산에서 나무를 캐는 걸 좋아하시는 이웃분이었어요. 아주머니는 낡은 밀짚 모자를 쓰고 능숙한 손놀림으로 연한 나뭇잎들을 골라내고 계셨어요. 정말 그렇네요. 아주머니. 저는 목이 메인 듯한 목소리를 숨기며 대답했어요. 그런데 아쉬운 건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가는 것 같아요.
박 아주머니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시며 나이 든 사람들만이 가지는 섬세하고 깊은 눈빛으로 말씀하셨어요. 다시 집이 그리운 거니? 저는 그 자리에서 멈칫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박 아주머니는 제가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제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었거든요. 저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이고 작은 나뭇잎 하나를 집어들며 말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이제는 때가 된 것 같기도 해요. 아주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미소로 동의의 뜻을 전하셨어요. 작고 소박한 지난 5년 동안 저를 품어준 산비탈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문을 열자마자 책상 위에 있던 전화기가 울리며 어두운 방 안을 환히 밝히는 화면 불빛이 보였어요. 전화를 들어 올리고 문자를 확인하는 순간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이 많이 아프셔. 어머님이 널 보고 싶어 하셔. 넌 이제 집을 떠나 너무 오래됐어. 그 문장을 몇 번이고 읽고 또 읽었어요. 읽을 때마다 마치 칼로 심장을 베이는 것 같았어요. 전화기를 꼭 쥔 제 손은 떨렸고 눈물이 뜨겁게 흐르며 눈가를 적셨어요. 저는 전화기를 가슴에 안고 눈물로 얇은 스웨터를 적셨어요. 오랜 시간 동안 그 자리에 앉아 혼란스러운 감정에 잠겼다가 문득 머릿속에 번쩍이는 깨달음이 스쳤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 몇 벌의 옷을 서둘러 챙겨 낡은 배낭에 넣었어요. 돌아가야 해. 더는 고민할 필요 없어. 망설일 시간도 없어. 흘길을 따라 버스 정류장으로 급히 걸어가자 마을 사람들이 저를 궁금한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박 아주머니는 커다란 장작 더미를 이고 가다가 제게 소리치셨어요. 지은아, 어디 그렇게 바쁘게 가니? 저는 멈춰서서 아주머니를 향해 돌아보며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겨우 눌렀어요. 저 집으로 가야 해요. 시어머님이 편찮으세요. 박 아주머니는 장작을 내려놓고 제게 다가오시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씀하셨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줘.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 실수는 누구나 해. 하지만 내가 용기를 내서 마주하기만 한다면 고칠 수 없는 건 없단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컥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꼭 해낼게요. 아주머니가 제 손을 잡고 가볍게 눌러주셨어요. 마치 마지막으로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렴. 가족은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잖니. 시외버스 터미널은 평소보다 더 북적였어요. 저는 안으로 들어가서 눈으로 버스 시간표를 재빨리 훑으며 서울로 가는 가장 빠른 버스를 찾았어요. 표를 파는 직원이 카운터에 서서 저를 궁금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물었어요. 어디로 가세요? 그가 친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서울로 가는 가장 빠른 차표 한 장 주세요. 저는 대답했어요. 목소리에는 초조함과 긴장이 묻어났어요. 가장 빠른 차는 15분 후에 출발합니다. 그가 말하며 표를 내밀었어요. 운이 정말 좋으시네요. 저는 표를 받아 꼭 쥐었어요. 마치 표가 사라질까 두려운 것처럼요. 감사합니다. 저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대기실에 앉아 손에 든 차표를 내려다보았어요. 희미하게 인쇄된 글자들이 제 마음속 혼란스러움을 비추는 것만 같았어요. 제가 그들과 어떻게 마주할지,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는 분명했어요. 돌아가지 않을 수는 없었어요. 그리움, 후회 그리고 용서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매 순간 저를 재촉했어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낯선 감정이 일었어요. 두려움과 희미한 희망이 뒤섞인 묘한 기분이었어요. 어머님과 태연 오빠 그리고 제 딸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지만 이제 돌아가야 할 때라는 것만은 알았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도 말이에요. 어머님이 제 손을 잡고 가볍게 눌러주셨어요. 마치 마지막으로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 같았어요. 작은 방은 저녁 햇살로 가득했어요. 커튼 사이로 스며든 노란 빛이 어머님의 창백한 얼굴 위에 드리워졌는데 한때 강인하고 굳건했던 나무와 같으셨던 분이 이제는 침대에 누워 조용하고 힘없이 숨을 쉬고 계셨어요. 그 숨결은 아주 가늘고 희미해서 마치 방 안의 차가운 공기를 간신히 데우려 애쓰는 마지막 노력이 느껴졌어요. 저는 방 안으로 들어섰고 발걸음은 마치 돌덩이를 매단 것처럼 무거웠어요. 침대에 누운 어머님의 하얗고 여윈 얼굴을 본 순간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어머님, 저는 목이 메어 겨우 말을 꺼냈고 침대 옆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어요. 저 돌아왔어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 인생 내내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님. 그 말들은 마치 고백처럼 용서를 구하려는 절박한 외침처럼 터져나왔어요. 지난 5년 동안 저는 후회와 그리움 속에서 스스로를 괴롭혔지만 단 한 번도 어머님과 마주할 용기가 없었고 제가 잘못했다고 인정할 자신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머님이 생애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계시는 이 자리에서야 저는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음을 깨달았어요. 어머님은 천천히 눈을 뜨셨어요. 그 눈에는 예전의 강한 기운은 없었지만 여전히 제가 잊을 수 없는 따스함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마른 입술을 겨우 움직여 말씀하셨어요. 지은아, 돌아왔구나. 잘했구나. 저는 어머님의 여윈 손을 잡았어요. 뼈마디가 드러난 손은 마치 마른 나뭇가지처럼 가냘팠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흐느끼며 눈물이 어머님의 손등을 적셨어요. 어머님은 저를 나무라지도 원망하지도 않으셨어요. 그저 저를 바라보시며 가득한 너그러움으로 응답하셨어요. 어머님의 힘없는 손이 움직여 제 손을 천천히 태연 오빠의 손에 올려놓으셨어요. 태연 오빠는 제가 방에 들어온 순간부터 조용히 옆에서 서 있었어요. 태연이랑 하은이를 잘 부탁한다. 어머님은 나지막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지은아, 어머님이 너한테 부탁하는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연신 끄덕였고 네, 어머님 말씀대로 할게요. 라고 흐느끼며 계속 되뇌었어요. 어머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서서히 눈을 감으셨고 그 여윈 손은 마치 나뭇잎 하나가 가지에서 떨어지듯 가볍게 풀어져 아래로 내려갔어요. 그 순간 어머님은 마지막 숨을 고르시며 마치 계절의 마지막 바람처럼 조용하고 평화롭게 우리의 곁을 떠나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어머님의 잔잔한 떠남이 얼마나 많은 사랑과 용서를 담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답니다. 저는 어머님의 얼굴을 감싸 안았어요. 아직 따뜻함이 남아있는 그 얼굴을 쓰다듬으며 깊게 패인 주름 하나하나를 조심스레 어루만졌어요. 그 주름들은 어머님이 평생 겪어온 고난과 고통의 흔적이더라고요. 젊은 시절의 힘겨운 세월부터 자식과 손주들을 위해 헌신했던 나날들까지 주름마다 어머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어머님은 결코 가슴 속의 너그러움을 잃지 않으셨다는 것을 그때야 깨달았어요. 그 순간 제 눈에 비친 어머님의 얼굴은 마치 둥근 보름달처럼 너그러움과 평화로 가득했어요. 넓고 온화한 달빛처럼 어머님의 얼굴은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점점 식어가는 어머님의 손을 잡으며 마치 긴 여정을 끝마친 마지막 지점을 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 여정은 많은 아픔을 담고 있었지만 동시에 끝없는 사랑으로 가득 찬 시간이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어머님, 저는 속삭이며 멈추지 않는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어머님, 제가 태연 오빠와 하은이에게 제 몫을 다하고 나면 그때 다시 뵐게요. 다음 생에는 꼭 어머님의 효도하는 며느리가 되고 싶어요. 어머님의 발밑에 가장 따뜻한 방석이 되겠습니다. 어머님. 그 말들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어머님께 드리고 싶었던 제 모든 진심이었어요. 저를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던 어머님께 드리는 마지막 인사였어요. 어머님은 떠나셨지만 그분의 너그러움은 제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거예요. 마치 결코 이지러지지 않는 보름달처럼요. 남편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그의 눈은 붉게 물들어 있었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으셔. 그게 지금 어머니가 가장 원하셨던 일일 거야. 저는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어요. 제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가득했어요. 제가 이 남자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제 잘못으로 인해 큰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감당하며 곁에 남아준 사람에게요. 저 어머니께 드린 약속을 지킬게요. 태연 오빠와 하은이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게요. 무엇을 잃어야 하더라도 반드시 해내겠어요. 태연 오빠는 제 말을 들은 뒤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았어요. 마치 그 약속의 진심을 확인하려는 듯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난 내 말을 믿어. 여러분, 제 긴 이야기는 여기 끝났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인연은 참 신기한 겁니다. 마치 하늘에서 내려준 실타래처럼 처음엔 어디로 이어질지 알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안에 숨겨진 의미를 깨닫게 되죠. 어떤 인연은 기쁨을, 또 어떤 인연은 아픔을 남기기도 하지만 결국 모든 만남은 우리 삶의 깊은 흔적을 새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연의 놀라움을 몸소 체험한 40대 여자입니다. 살면서 운명의 장난 같은 일을 경험한 적 있으신가요? 저 또한 그런 경험을 통해 인연이란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비한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자라 형편이 비슷한 남편과 결혼했고 우리는 부족함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따뜻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범하던 우리의 일상 속에 예상치 못한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파도는 제게 운명과 인연의 깊이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그 특별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 남편은 따뜻하고 배려 깊은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가족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는 늘 가족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보, 장모님께 보약을 지어 보내드렸어. 저번 명절에 기력이 없으시다 하신 게 자꾸 마음에 걸려서 말이야. 그런 그의 다정함 덕분에 저희 어머니도 남편을 천사 같은 사위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8살 되던 해 세상을 떠나셨는데 돌아가시기 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참 복이 많은 사람이야. 자식들도 착하지만 너와 김서방처럼 천사 같은 며느리와 사위가 찾아와 준 게 내겐 큰 축복이었지. 덕분에 이제 걱정 없이 바깥 양반 곁으로 갈 수 있겠구나. 남편은 착한 만큼이나 성실했습니다. 몸이 아파도 결코 출근을 거르지 않는 사람이었죠. 우리가 이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열심히 돈을 모을 수밖에 없어. 그는 무엇보다 아들에게 이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며 이를 악물고 일했습니다. 그런 남편을 돕기 위해 저도 식당에서 설거지하며 조금이나마 힘을 보탰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며 돈을 모았고 조금씩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 행복한 삶을 그려나갔습니다. 작은 집이었지만 그곳엔 늘 웃음이 가득했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따뜻한 빛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남편의 오랜 친구 형민 씨가 집에 들렀습니다. 그는 매번 올 때마다 우리 가족에게 따뜻한 마음과 기쁨을 선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아이를 위한 용돈과 함께 삼겹살을 사와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배려했죠. 그의 이런 마음씨에 감사하면서도 저는 그가 이혼 후 혼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형민 씨는 남편과 대학 시절부터 가장 가까운 친구였으며 우리의 결혼식에서도 사회를 맡아줄 만큼 특별한 사이였잖아요. 지방에 살던 우리와 달리 그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가끔씩 우리를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그의 아내도 함께 오곤 했지만 몇 년 뒤 그들은 이혼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형민 씨는 혼자 지내게 되었네요. 그는 우리에게 이혼 이유를 털어놓으며 아내와의 관계가 오랜 시간 동안 소원해졌고 결국 결혼 생활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말했어요. 재혼은 생각하지 않고 홀로 살겠다는 그의 결심은 씁쓸하면서도 결연해 보이더라고요. 그의 말을 듣는 내내 왜 이토록 착한 사람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 싶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후 그는 우리 집을 방문할 때마다 이 집에 오는 날이 요즘 나에게 가장 큰 위로야 라고 말하곤 했죠. 그런 그가 안쓰러워 남편과 저는 그를 더 자주 초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형민 씨는 우리 집에 오지 않았고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당신, 형민 씨 요즘 왜 연락이 없어? 내가 전에 통화했는데 요즘 너무 바쁘다더라고. 사업 시작해서 정신이 없나 봐. 남편의 말을 듣고도 저는 어딘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했다는 소식은 그의 성격을 생각하면 쉽게 납득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별다른 얘기 없이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끊긴 지 1년 반쯤 지난 어느 날 믿기 어려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보, 형민이가 세상을 떠났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더라. 남편은 충격의 말을 잊지 못했고 아들을 친정에 맡기고 서둘러 서울로 향했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한 남편과 저는 그곳에서 상상도 못한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내 돈 돌려줘? 도박으로 내 전 재산을 가져간 놈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가족이라도 대신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빚이 얼만데 그냥 넘어갈 생각이에요? 알고 보니 형민 씨가 시작했다고 한 사업은 도박을 가리기 위한 거짓말이었고 그는 결국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재산까지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장례식장은 비난과 슬픔으로 뒤엉켜 있었고 남편은 충격 속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깊은 상처와 혼란 속에서 형민 씨와의 마지막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장례식장은 빚을 받으러 온 사람들로 인해 아비규환이었습니다. 형민 씨의 가족들, 특히 그의 형제들과 늙은 아버지는 이리저리 몰리며 빚쟁이들의 성난 목소리를 감당해야 했죠.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저는 남편에게 다급히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 착하던 형민 씨가 사람들한테 사기를 치고 다녔다니? 게다가 도박이라니? 이건 말도 안 돼. 여보, 이게 사실이야? 설마 그가 우리한테도 피해를 준 건 아니겠지? 하지만 제 놀라움과는 달리 남편의 얼굴엔 깊은 절망과 후회가 서려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자 저는 망연자실한 남편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며 재촉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형민 씨가 당신에게도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거야? 왜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어? 남편은 결국 고개를 떨구며 고백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당신에게 말하면 분명 반대할 거라 생각했어. 그런데 당신도 알잖아. 형민이는 내가 가장 믿는 친구였어. 그래서 꼭 갚겠다는 그의 말을 믿고 돈을 빌려줬던 거야.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 남편의 말에 저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몇 달 전 회사 앞으로 찾아온 형민 씨가 자신에게 절박하게 돈을 부탁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형민이가 큰 사업을 시작했는데 초기 자금이 부족하다고 했어. 이 사업이 꼭 성공할 거라면 나에게 믿어달라고 부탁했지. 더 큰 충격은 남편이 형민 씨를 전적으로 믿고 심지어 대출까지 받아 거액을 마련해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친구를 향한 그의 신뢰는 결국 우리 가족을 큰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남편의 고백을 들으며 저는 마치 무너져 내리는 벽 앞에 선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힘겹게 모아왔던 우리의 재산 그리고 그것에 더해 남편이 대출로 마련한 돈까지 모두 잃게 된 순간이었어요. 정말 미안해, 여보. 내가 어떻게든 이 빚 다 갚고 돈도 다시 모아볼게. 남편은 한순간에 친구를 잃고 가정의 기반마저 무너진 현실에 깊이 절망했습니다. 저 역시 어렵게 번 돈이 단번에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하지만 무릎을 꿇고 날마다 용서를 구하는 남편을 더 이상 몰아세울 수도 없었어요. 물론 제게 말 한마디 없이 거액을 빌려준 것은 분명 남편의 잘못이었지만 저 또한 그만큼 형민 씨를 믿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형민 씨가 과거에 우리 친정엄마에게 누구보다 잘했던 모습이 떠오르면서 저는 결국 모든 걸 용서하기로 결심했어요. 엄마, 우리 이제 여기서 사는 거야? 그래, 아들. 이제부터 여기가 우리 집이야. 집이 조금 작아졌지만 뭐 어때?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 맞지? 빚을 갚기 위해 우리는 넓은 전셋집을 정리하고 작은 빌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방 한 칸과 거실 겸 주방이 전부인 오래된 집이었죠. 당시 11살이었던 아들에게 그 유일한 방을 내어주고 우리 부부는 거실에서 생활하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남아있는 빚은 여전히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집에서 각종 부업을 하며 쉬지 않고 돈을 벌었어요. 남편도 힘든 몸을 이끌고 일터를 오갔죠. 미안해, 여보. 당신을 이렇게 고생시키고 싶지 않았는데 평생 가난 속에서 힘들게 살았던 당신, 이제라도 편하게 살게 해주고 싶었는데 정말 미안해. 남편의 목소리엔 깊은 자책감이 묻어났습니다. 됐어. 그런 말 하지 마.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하잖아. 난 괜찮으니까 당신이나 끼니 잘 챙기고 몸 조심하면서 다녀. 아프면 더 힘들어지는 거 알지? 우리 힘내자. 성훈이를 위해서. 아자아자. 작은 빌라의 좁은 공간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다독이며 다시 일어설 방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잘못을 만회하려는 마음으로 저보다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회사가 끝나면 대리운전을 새벽까지 하고 주말이나 짬이 날 때는 일용직 일까지 나가곤 했죠.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저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남편의 건강이 염려되었습니다. 몇 번이고 좀 쉬어가면서 하라. 며 말렸지만 남편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무리하며 살던 남편은 결국 지쳐갔습니다. 친구를 잃은 죄책감과 가정을 무너뜨렸다는 후회가 그의 삶을 서서히 삼켜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만 무리하라고 했잖아. 이게 뭐야?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남편은 형민 씨가 세상을 떠난 지 5년 만에 암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와 함께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은 우리 가족에게 또 다른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겨우 빚을 모두 갚아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쉰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의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결국 판정 이후 4개월을 채 버티지 못하고 형민 씨를 따라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와 당시 16살이었던 아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며 떠났습니다. 미안해, 여보. 빚은 갚았지만 우리에게 남은 돈은 하나도 없잖아. 당신과 성훈이에게 집만 남기고 가는 내가 정말 죄인이야. 날 용서하지 마. 남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울컥했지만 꼭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그런 말을 할 필요는 없어. 우리한테 남겨준 건 돈보다 훨씬 큰 거였어. 당신이 보여준 사랑과 가족을 위해 희생한 마음이잖아. 난 당신과 함께한 날들이 정말 행복했어. 물론 힘든 날도 있었지만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 당신 같은 다정한 사람은 2번 다시 만날 수 없을 거니까. 그리고 그래야 우리 성훈이를 또 만날 수 있지. 저는 남편의 마지막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울음이 터질 것 같아도 애써 참으며 남편에게 따뜻한 말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는 남편과 영원히 이별했습니다. 아들은 저를 걱정하며 조용히 제 옆에 다가왔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오히려 제가 위로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후 제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린 듯했어요. 가슴속에 온갖 감정이 뒤엉켜 저를 잠식해갔습니다. 남편이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생만 하다 세상을 떠난 것에 대한 연민. 너무 어린 나이에 아빠를 잃어버린 아들을 향한 안쓰러움. 너무 이른 나이에 과부가 되어버린 제 자신에 대한 연민. 그리고 가진 것이라고는 낡아빠진 전셋집 하나뿐인데 앞으로 아들과 둘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를 막막함이 한꺼번에 몰려와 제 숨을 옥죄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순간에도 제 아들은 묵묵히 저를 위로하며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자신도 힘들고 슬플 텐데도 말이죠. 아들의 든든한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살아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 박수영. 인생이란 게 아무리 힘들어도 계속 가다 보면 나아질 거야. 넌 엄마잖아. 아들을 위해서라도 힘내자. 힘내자고. 제게 아들의 엄마라는 사실이야말로 다시 일어설 용기를 준 유일한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식당 일을 그만두고 호텔 객실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보수도 더 좋았고 보다 안정적인 일이었거든요. 아들은 공부를 잘하는 남편의 유전자를 물려받아 또래보다 훨씬 우수한 성적을 자랑했어요. 그런 아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 저는 쉬지 않고 일하며 학원비와 생활비를 마련했습니다. 몸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아들을 생각하면 끝없는 힘이 솟아났습니다. 엄마, 많이 힘드시죠?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좋은 대학 가서 꼭 좋은 직장 잡고 엄마 호강시켜 드릴게요. 아이고, 이게 바로 호강 아니겠니? 자식이 엄마 힘든 거 알아주고 이렇게 매일 어깨도 주물러 주는데 이보다 더 큰 호강이 어딨겠어. 정말 고맙다, 우리 아들. 아들은 착한 성격과 총명한 머리뿐 아니라 외모까지 남편을 쏙 빼닮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20살에 가까워질수록 남편과 완전히 붕어빵이 되어갔죠. 가끔 친척들이나 남편을 기억하는 동네 사람들이 놀라며 말하곤 했습니다. 야, 성훈이, 넌 자랄수록 내 아버지랑 똑같이 생겨가네. 조금만 더 크면 내 아버지가 다시 살아온 줄 알겠다. 저는 그런 아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 열심히 일하며 학원비와 생활비를 마련했습니다. 몸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아들을 생각하면 저절로 힘이 났어요. 아들이 제게 있어 가장 큰 동기부여였으니까요. 하지만 행복도 잠시 아들이 병원에서 뼈에 생긴 고륵종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성장통이라고 여겼던 증상이 사실 암이었다고 설명했죠. 아드님의 허벅지 뇌퇴부 쪽에 고륵종이 발생했습니다. 우선 항암 치료를 진행한 후 수술로 제거해야 합니다.
아들은 학교를 휴학하고 바로 서울의 대형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간병을 위해 다니던 호텔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휴직이 불가능하다는 회사의 방침에 어쩔 수 없이 사표를 냈죠. 그동안 아들의 등록금과 월세 보증금을 마련하느라 이미 가진 돈이 많지 않았지만 암에 걸린 아들을 혼자 둘 순 없었습니다. 간병인을 고용할 수도 있었지만 엄마로서 아들의 곁을 지켜주고 싶었어요. 남편을 암으로 떠나보낸 경험이 있었기에 제 안엔 더 큰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 제 자취방에서 주무세요. 병원에서 불편하게 주무시지 마세요. 그러시면 제가 더 마음이 안 좋아요. 그래도 우리 아들 곁에 조금이라도 더 있고 싶어서 그러지. 저는 병원과 자취방을 오가며 아들의 치료를 돕고 곁을 지켰습니다. 아들은 2달간의 항암 치료를 받은 뒤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치료가 힘들고 고됐지만 아들의 곁에서 모든 과정을 함께하며 저는 그의 회복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아들은 이후에도 오랜 시간 항암 치료와 재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특히 허벅지 뼈를 수술한 탓에 다시 정상적으로 걷기 위해서는 긴 재활 과정이 필요했죠. 수술 후 아들은 저희가 살던 지방의 병원으로 옮겨 항암 치료와 재활을 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집으로 돌아와 다시 일자리를 알아볼 수 있었어요. 이미 모아둔 돈은 거의 바닥난 상태였기에 생활비와 병원비를 벌기 위해 하루빨리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운 좋게도 저는 이전보다 조건과 복지가 더 나은 호텔 청소직에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대도시의 대형 호텔은 아니었지만 지역에서 꽤 이름난 호텔이었고 근무 환경도 만족스러웠어요. 안녕하세요, 수영 씨. 오늘도 수고 많으세요. 식사하셨죠?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항상 끼니는 꼭 챙기세요. 그리고 일하면서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그 호텔의 여사장님은 단순히 직원들에게 지시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항상 직원들의 이름을 직접 불러주며 안부를 묻고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인사하는 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손님들 못지않게 직원들의 복지와 편의를 챙기는 모습에 모두가 사장님을 존경하고 좋아했죠. 저 역시 이런 사장님 밑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한결 차분했지만 저는 그 안에 담긴 미안함과 걱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아들은 여전히 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로서 아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싶었지만 가슴 한편엔 그 마음조차 너무 애처로워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지금 일하고 계시죠? 그래, 성훈아. 그런데 무슨 일인데 이렇게 전화했니? 혹시 어디 아파서 그런 건 아니지? 아니에요, 엄마. 그냥요. 엄마, 점심은 드셨나 궁금해서요. 엄마가 요즘 너무 힘들어 보이셔서 걱정돼서요. 사실 엄마 허리 아프셨던 것도 자꾸 마음에 걸려서요. 엄마도 아프시면 어떡해요? 제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엄마까지 아프시면 정말 죄송해서 어쩌죠? 아들의 걱정 가득한 목소리에 저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엄마는 괜찮아? 네가 괜히 엄마 걱정할까 봐 조금 아픈 걸 두드렸던 거야. 네가 더 마음 쓰지 않았으면 해서. 허리는 이제 하나도 안 아프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아들은 제 말을 믿지 못하는 듯 망설이다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정말이에요? 엄마는 항상 저를 위해서 힘든 것도 티 안 내시잖아요. 솔직히 제가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도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고 계신지 다 알면서도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제가 빨리 나아야 하는데 이렇게 오래 아파 있으니 엄마가 고생만 하시잖아요. 도대체 제가 뭐라고 엄마가 이렇게 힘드셔야 해요. 아들의 목소리에 담긴 자책이 제 마음을 후벼 파는 듯 했습니다. 저는 간신히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아들을 달랬습니다. 성훈아, 그런 말 하지 마. 너 아픈 것도 다 내 잘못이 아니잖니. 네가 잘못한 건 없어. 엄마는 네가 잘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아니까 그걸로 충분해.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말고 내 건강에만 신경 써. 아들은 여전히 무겁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저는 엄마한테 잘해드린 게 하나도 없어요. 엄마는 평생 저를 위해 희생하셨는데 저는
저는 엄마한테 고생만 남겨드리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무겁고 죄송할 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아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고 싶었습니다. 얘야, 엄마한테 내 존재 자체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는구나. 너는 엄마의 자랑이야. 그리고 엄마는 네가 여기서 나아져서 다시 건강하게 웃는 모습만 봐도 그걸로 충분히 행복해. 그러니까 걱정 말고 치료에만 전념하자. 알겠지? 그날 전화를 끊고도 한참을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 담긴 깊은 자책과 미안함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동시에 그 목소리 덕분에 저는 다시 한번 강해져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제가 더 힘을 내야 한다는 걸 절실히 깨달은 하루였습니다. 그날 저는 아무도 없는 비상구 계단에 쪼그려 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휴대폰 속 아들의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며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채 소리 없이 흐느꼈죠. 신이 있다면 너무 잔인한 분 아닙니까? 왜 하필 저와 제 가족에게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나라에서 지원받는 혜택도 있지만 병원비와 생활비로 늘 허덕이고 아들이 휴학하고 투병을 시작하면서 계속되는 비용 부담까지 이건 정말 너무하잖아요. 가슴속에 쌓였던 답답함과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너무도 보고 싶은 남편이 떠올라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어깨에 살며시 손을 얹으며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수영 씨, 괜찮으세요? 어디 많이 아프신 건 아니죠?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보니 사장님이 걱정 가득한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녀는 제 명찰을 보고 이름을 부르며 민망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옆에 천천히 쪼그려 앉더니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그냥 통화하려고 나왔다가 울음소리가 들려서 내려온 거예요? 무슨 일이세요? 정말 괜찮으신 거 맞죠? 사장님의 걱정 어린 목소리와 따뜻한 눈빛에 저는 문득 마음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친정오빠에게도 차마 털어놓지 못했던 이야기를 그 순간에는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 사실 많이 힘들어요. 지금은 괜찮다고 말할 수 없어요. 아들 병원비에 생활비에 대출까지 도저히 버텨낼 자신이 없어요. 하지만 이런 말을 오빠에게도 하지 못했어요. 혹시라도 남편을 원망하게 될까 봐요. 그런데 사장님께서 이렇게 물어봐 주시니 저도 모르게 다 말하고 싶어지네요. 저는 그동안 숨기고 참아왔던 이야기들을 쏟아냈습니다. 사장님은 놀라지도 않고 제 이야기를 끝까지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배려와 관심 덕분에 그날 처음으로 제 마음속 응어리를 조금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눈물을 멈추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사장님의 표정이 어딘가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사장님은 제 손에 들려있던 휴대폰의 배경화면을 슬쩍슬쩍 훔쳐보는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이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아리송해 보였습니다. 결국 사장님은 참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그 배경화면 속 아이가 수영 씨 아들 맞죠? 네, 제 아들이에요. 이상하네요. 수영 씨 아드님 얼굴이 제가 아는 사람하고 너무 닮아서요. 처음에는 그냥 닮은가 보다 했는데 볼수록 똑같아서 말이죠. 혹시 남편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살짝 당황했습니다. 사장님이 제 남편에 대해 물어볼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으니까요. 남편이요? 김태준이에요. 혹시 제 남편을 아세요? 제가 답하자 사장님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변하더니 숨을 들이마시며 되물었습니다. 김태준이요? 설마 남편분이 예전에 서울에서 대학 다니지 않으셨어요? 네? 아, 네. 그런 것 같아요. 집안 사정 때문에 중퇴하고 고향으로 내려왔다고 했었거든요. 왜요? 혹시 정말 제 남편을 아세요? 저는 남편이 어렵게 고백했던 학창 시절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장님은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요. 제가 태준 오빠를 잊은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사실 말이죠. 저와 태준 오빠는 결혼까지 약속했던 사이였어요. 대학 시절 우리는 선후배 관계였거든요. 결혼까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과 단순히 대학 선후배였다는 사실만으로도 놀라운 판국에 사장님이 남편의 전 여자친구라니요. 게다가 지금까지 남편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제 반응을 본 사장님은 눈물을 닦으며 조심스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까지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살았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잊지 못했던 건 태준 씨에 대한 미련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평생 품고 살아온 죄책감 때문이에요. 죄책감이요? 네. 태준 씨와 저는 같은 고향 출신이라는 이유로 금방 친해졌어요. 그리고 제가 먼저 그 사람의 따뜻한 성품에 반해 적극적으로 다가갔고 결국 연인이 되었죠. 태준 씨가 대학을 중퇴하고 고향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우리는 장거리 연애를 이어갔어요. 서로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는 확신이 들어 결혼까지 약속했었죠. 그런데 제 부모님이 심하게 반대하셨어요. 집안 차이가 너무 크다며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셨거든요. 사장님은 부모님의 반대를 언급하며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표정에는 후회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사장님의 집안은 이 지역에서 꽤 알려진 부유한 가문이었고 반대로 제 남편은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으니 두 집안의 차이는 너무도 컸던 거죠. 그들은 이 반대를 예상하고 사장님 부모님께 먼저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갔다고 합니다. 제 남편의 부모님께 교제 사실을 알리기 전 사장님의 부모님부터 설득하려 했던 거죠. 사장님은 부모님이 제 남편을 처음 만났던 날 남편에게 찬물을 끼얹고 무참히 쫓아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거지 같은 놈이 감히 우리 귀한 딸을 넘봐? 정신 차리라고 찬물 세례 한번 맞아봐라. 또 찾아오면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버릴 테니 두고 봐라. 그날 부모님이 내뱉은 끔찍한 말들과 함께 남편은 집 밖으로 쫓겨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장님과의 결혼을 간절히 바랐던 남편은 그 이후에도 몇 달간 계속해서 사장님의 집을 찾아가 부모님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땐 너무 어려서였는지 저는 오히려 그 사람의 노력을 부모님이 결국 마음을 돌리게 할 거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번 이렇게 부탁했죠. 오빠, 조금만 더 참아줘. 분명 부모님도 결국엔 우리를 허락해 주실 거야. 나 정말 오빠랑 결혼하고 싶어. 사장님은 자신이 남편에게 얼마나 큰 부담을 지웠는지 그리고 남편이 그 모든 고통을 묵묵히 감내했던 이유가 자신 때문이었다는 걸 털어놓았습니다. 매번 부모님에게 모욕당하고 심지어 찬물에 소금까지 뿌려지는 수모를 겪으면서도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저를 탓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던진 재떨이에 맞아 다친 적도 있고 심지어 구두로 짓밟힌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저를 위해서 끝까지 버텨준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너무도 치욕스러워서 치가 떨릴 정도였습니다. 사장님은 더욱 암담한 표정을 지으며 후회의 말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그 사람의 그런 모습을 보고 나서야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 부모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실 거고 이대로라면 그 사람만 더 상처받고 불행해질 거라는 걸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위해 이별을 통보했어요. 사장님은 당시 얼마나 냉정하게 남편을 떠밀었는지 고백했습니다. 난 가난한 사람과 더 이상 불행한 미래를 꿈꾸고 싶지 않아. 그리고 부모님께도 더 이상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했어요. 혹시라도 착한 그 사람이 저를 붙잡을까봐 일부러 차갑게 말했죠. 사장님의 말은 남편이 겪었을 고통을 생생히 떠올리게 했습니다. 남편이 사장님을 위해 희생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그리고 결국 홀로 남겨졌던 남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가늠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사장님은 제 남편과 헤어진 뒤 회사를 그만두고 부모님의 권유에 따라 먼 미국으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한국에 남아있다가는 제 남편을 다시 마주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땐 부모님도 몰랐던 거예요? 제가 미국으로 떠난 뒤에도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다른 사람과 결혼할 생각을 완전히 접었다는 걸요? 제가 한 사람에게 그렇게 큰 상처를 준 이상 다른 사람과 행복해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 사람을 잊지 못했어요. 지금이야 미안함과 죄책감만 남아있을 뿐이지만요. 사장님의 부모님은 두 분 모두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후회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부모로서의 욕심 때문에 내 인생을 망쳐놨구나. 네가 평생 독신으로 살게 만든 건 우리 탓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님은 부모님이 아닌 자신의 선택을 더 탓하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을 등지고라도 그 사람과 결혼했어야 했는데 결국 그러지 못한 건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한국으로 돌아와 고향에 있는 호텔을 인수한 이후에도 남편을 찾아볼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분명 다른 누군가와 결혼해서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런 사람 앞에 다시 나타날 자격은 없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사장님은 남편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듣고 큰 충격을 받은 듯 보였습니다. 그 착하고 좋은 분이 그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나다니 믿기지 않아요. 그리고 형민 씨가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도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사장님은 결국 제 손을 붙잡고 한동안 오열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그제야 남편이 왜 그렇게 가난을 혐오했는지, 왜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살려고 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을 싫어하지만 남편에게는 그것이 단순한 불편함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가난 때문에 겪었던 극심한 모욕과 상처가 평생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 남편의 삶을 떠올리니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사장님은 제 손을 꼭 잡고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평생 동안 남편분에게 미안한 마음을 안고 살아왔어요. 제 탓에 그분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모욕을 겪으셨는지 잊은 적이 없거든요. 수영 씨, 정말 염치 없는데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아드님 병원에 가서 얼굴을 한 번만 볼 수 있을까요? 다른 의도는 없어요. 그저 그분의 아들인 성훈이가 남아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요. 이 말에 마음이 복잡해졌지만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사장님께 질투할 이유도 없었으며 무엇보다도 사장님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에 대한 죄책감으로 25년 가까이 홀로 살아온 사장님에게 그 정도 배려도 해드리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일이 끝난 후 저는 사장님을 데리고 아들이 입원한 병원으로 갔습니다. 성훈아, 아버지의 오랜 친구분이 오셨어. 너를 꼭 만나보고 싶다고 하셔서 모시고 왔어. 아버지 친구분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이라고 합니다. 아들은 깍듯하게 인사했고 사장님은 그 모습을 보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안녕, 성훈아. 네, 아버지를 정말 많이 닮았구나. 얼굴뿐만 아니라 목소리까지 말이야. 정말 신기할 정도로 닮았어. 사장님은 아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그 사실을 굳이 밝히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사장님을 단순히 남편의 친구로 소개했고 아들도 그저 존중을 담아 사장님을 대했습니다. 그러나 사장님은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후회와 안도 그리고 오랜 죄책감이 얽혀 있는 듯 보였습니다. 아들은 그저 당황한 표정으로 사장님을 바라보았지만 예의 바르게 사장님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날 사장님은 아들 옆에 앉아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꿈과 엄마를 향한 깊은 애정을 털어놓는 모습을 보며 사장님은 마치 젊은 시절 남편을 떠올리는 듯한 표정을 짓더군요. 정말 뭉클했겠죠. 병원에서 나온 뒤 사장님은 저를 향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말했습니다. 수영 씨는 정말 따뜻하고 강한 분이네요. 그녀는 이번 만남이 자신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며 환히 웃어 보였어요. 듣고 보니 참 마음이 먹먹해지더라고요. 그날의 짧은 만남은 사장님에게도 저에게도 그리고 아들에게도 잊지 못할 소중한 시간이었겠죠. 그렇게 우리는 멋쩍게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사장님은 저를 호텔 근처 카페로 부르셨어요. 호텔에서 부르셔도 됐을 텐데요. 무슨 일이세요, 사장님? 다른 직원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기엔 좀 그래서요. 수영 씨, 형편이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요. 도움이라뇨? 성훈이 병원비와 치료비 전부 제가 부담할게요. 대출금도 갚아드리고 생활비에 보탬이 되시라고 2천만 원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장님, 그런 큰 돈은 제가 받을 수 없어요. 정말 괜찮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단호했어요. 제발 받아주세요. 이건 그분께 갚아야 할 마음의 빚이에요. 성문이가 그분의 아들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사장님의 간절한 눈빛에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사장님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건 제게도 큰 위로가 돼요. 사장님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전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마도 하늘이 수영 씨의 헌신과 희생에 감동해서 선물을 내려주신 거겠죠. 아니면 제게 지난 잘못을 속죄할 기회를 주신 걸지도 모르겠어요. 이번 만남으로 수영 씨는 조금이나마 고단함을 덜 수 있고 저는 용서를 구할 기회를 얻었으니까요.
사장님은 한숨을 내쉬며 덧붙였어요. 사실 저는 20대 시절 그분에게 정말 많은 사랑과 도움을 받았어요. 그 빚을 지금이라도 그분의 자식인 성훈이에게 갚고 싶어요. 수영 씨, 정말 혼자서 너무 애쓰셨습니다. 수영 씨는 제가 본 가장 강하고 훌륭한 어머니예요. 그 말이 제 가슴 깊숙이와 닿았습니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고된 시간들, 홀로 견뎌왔던 무게가 인정받는 느낌이었거든요. 사장님은 진심으로 제 짐을 덜어주고 싶어 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자 저도 모르게 안도감과 감사함이 밀려왔고 결국 눈물이 터져 나오고 말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사장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은혜라뇨. 저는 그저 제가 갚아야 할 것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왜 울고 그러세요? 저까지 따라 울게 만드시잖아요. 마음이 따뜻한 사장님은 제 손을 꼭 잡고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명의 50대 여자는 서로의 손을 맞잡고 한참 동안 서러움과 안도감을 나누며 울음을 멈추지 못하다가 결국 눈물로 얼룩진 서로의 얼굴을 보고 피식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후 약 1년이 지나 저와 사장님은 가끔씩 만나 커피를 마시며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친구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요즘은 호텔이나 남편 얘기를 굳이 꺼내진 않아요. 그래도 만나면 수다 산매경에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라니까요. 어느 날 사장님이 물으셨습니다. 성훈이는 요즘 어떻게 지내요? 사장님 덕분에 아주 잘 지내요. 큰 병을 겪은 뒤엔 마치 새 인생이 시작된 것 같다며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공부도 잘하고 친구 관계도 훌륭하고요. 정말 다행이에요. 병원에서 축 처져 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복학까지 했다니 시간 참 빠르네요. 저희는 함께 웃으며 근황을 나누곤 했습니다. 그러다 사장님이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전 요즘 언니들이랑 오빠들 때문에 정말 미치겠어요. 아니, 저도 이제 40대 중반인데 왜 아직도 시집 못 갔다고 난리들인지 모르겠어요. 혼자가 편하다 해도 그 사람들은 듣질 않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 이젠 조용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오빠들이 복병이더라고요. 어머, 진짜 왜 그러실까? 혼자 사는 게 어때서요? 요즘 세상에 노처녀라니 별일이네요. 근데 저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저희 오빠랑 화영이는 자꾸 저보고 재혼을 생각해 보라면서 귀찮게 굴어요. 애도 다 컸고 성훈이도 병이 다 나았으니 이젠 내 삶을 찾아야 한다나요. 하지만 저는 지금 이대로가 딱 좋은데 말이에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는 가끔 답답함을 토로하고 또 가볍게 웃으며 위로를 건넸습니다. 그렇게 우리 둘은 서로의 일상의 소소한 기쁨과 위로가 되어주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우연히 찾아온 소중한 인연을 평생 간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장님께 받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려고 해요. 물론 사장님은 절대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시겠는데 받은 은혜는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사람으로서 해야 할 도리니까요. 다행히 제 아들은 이제 많이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비록 다리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보조기구 없이도 잘 걸어다니며 이번 학기에는 복학까지 했어요. 서울에서 학업을 이어가며 정기적으로 재활치료와 검사를 받고 있는데 아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밝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곤 해요. 엄마, 이제 세상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자신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저는 꼭 성공해서 엄마를 호강시켜드릴 거니까요. 아들의 당찬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벅찬 마음에 눈물이 고이곤 합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진심을 담아 이렇게 대답하죠. 엄마는 한때 세상을 많이 원망했었어. 왜 나와 우리 가족에게만 이렇게 큰 시련이 닥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 하지만 사장님처럼 내게 다가와 희망을 준 사람이 있었기에 엄마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단다. 그래서 엄마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저는 사장님께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돌려주고 싶습니다. 그 은혜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는 방식으로 갚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누군가가 다시 희망을 얻고 삶의 이유를 되찾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세상이 제게 준 선물에 대한 진정한 보답일 테니까요. 저는 이제 작은 힘이지만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삶이야말로 의미 있는 삶이라고 믿어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 그 작은 손길 하나가 또 다른 기적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